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이제 구정명절 하루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때쯤 되면 우리가 벌써 먹을 것만 어머니의 손, 아빠의 또 다정함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한국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밥심으로 산다. 먹기 위해 산다라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또 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식습관이 서구화로 많이 바뀌면서요.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쌀 소비량도 좀 줄어들었고요. 중국 쌀의 저가 공세에서 우리가 많이 점심과 저녁을 사 먹게 되는데 쌀 소비가 여전히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열량의 비중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번 구정명절에는 떡국도 좀 많이 먹고요. 떡도 많이 먹고 쌀도 많이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패스트푸드, 고기 등은요, 대부분이 우리 건강에 해롭다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구정명절은요, 꼭 하루에 2끼 정도 이 밥심을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밥심의 기운처럼 오늘 우리 주식승천에서요, 멘토분들이 밥심다운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공포스럽지 말자라고 저는 계속 자신있게 말씀드렸었는데요. 6.59포인트 상승 마감한 1916.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1.78포인트 상승 마감한 509.2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2.40 하락 마감한 1081.20인데요. 자, 원달러 환율치 최근에 상당히 이목을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지만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멘토분들과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우리 멘토분들은 어떠한 성적표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 점검 출발합니다. 저희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적용에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우 하이텍. 자, 자동차 부품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돌기 시작했습니다. 3.72% 상승 마감을 하면서 6.6%의 수익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테크윙이 1.85% 상승 마감을 하면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고요. 0.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메디톡스가 2.37% 상승 마감을 하면서 5.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날개를 좀 다는 것 같습니다. 3.09% 상승 마감을 하면서 3.3%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1이 3.6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좀 축소했고요. 현대중공업이 아쉽게도 장중에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1.5% 손실 확정으로 포트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월요일 승천주로 효성 66,800원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BS 컨텐츠 허브가 아쉽게도 장중에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이익 실현 가격인데요. 그래서 1.4% 확정 수익으로 이익 실현 포트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월요일장 승천주로 빅솔론 12,800원으로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예변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넥스턴이 다시 비상합니다. 3.84% 상승 마감을 하면서 18%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유견 지졌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테크닉스 역시 비상을 달았습니다. 3.27% 상승 마감을 하면서 한솔테크닉스가 2.8%의 수익률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동국 SNC가요.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이 2위로 바짝 올라왔습니다. 18%를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만 보입니다. 한진중공홀딩스가 17%로 다시 한번 3위를 기록합니다. 이효열 멘토의 CJ가 15.2%로 4위를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SK네트워크스가 14.5%로 2위, 3위, 5위를 독식합니다.
하지만 수익률 베스트 1위는 이상로멘토의 벽산이 다시 한번 탈환했습니다. 20.4%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1위를 금메달로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 바짝 추격해서 성우전자로 24.2%로 은메달을 확정으로 수익. 명예의 전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제하고는 사뭇 다르게 역시 중소형주가 상당히 3% 이상의 상승세가 특징적이었던 포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예병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어제 오늘 신흥국가 쪽으로의 위기 확산설 어두운 것도 좀 분명히 있고요. 또한 FOMC 회의 결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정 명절 전에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하고 이것을 FOMC하고 묶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살펴주시죠. 김용준 멘토. 네. FOMC 신흥국의 금융위기. 참, 주식을 하면서 좀 괴롭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왜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근데, 지금 봤을 때 이제 FOMC에서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이 이제, FOMC가 이제 14회의가 이제 매달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연간으로 8회 열립니다. 딱 8회. 근데 이제 올해 1월 달에 열리면 이제 7번 나오죠. 근데 지금 FOMC에서 양적 완화 규모,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를 늘렸다 하는 게 이제, 매달 850억 불 정도씩 사들였는데, 일단 기정사실화된 게 이제, 매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100억 불씩 줄어들 것 같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750억 불 남았기 때문에, 8번째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50억 불 되니까 제로로 간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신흥국의 금융위기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큰 문제인데, 제가 계속적으로 시황을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떨 때는 글로벌에서 유동성 그러니까 흡수가 아니라 유동성 확대 축소 정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이 일어날 거고, 이게 시장을 한 번씩 괴롭힐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반대편에서 이걸 받쳐주는 게 뭐냐? 경기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경기 회복 부분이 두각될 거고, 어떨 때는 테이퍼링이 두각될 거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선진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신흥국과의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죠. 펀더멘털 측면에서. 전 세계는 두 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무역을 할 때 선진시장과 이머징 마켓밖에 없는데, 선진시장에서 돈을 그만큼 많이 벌면 이머징 마켓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문제의 초점은 이머징 마켓이 거기에 문제가 지금 나타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금융 유동성의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데, 국내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결국은 환율 여건이 좋아진다. 결국은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들. 최근에 원화 약세 국면, 그리고 달러 강세 국면이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기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이코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엔화의 강세, 엔화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엔화가 지금 다시 100엔대로 내려왔던 것은 결국은 이 역시도 신흥국의 금융 위기의 부분이 합쳐지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부딪히는 작용들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대형주의 대부분의 약세 국면이 나타났지만, 네. 그래도 자동차가 강세를 보인 것은 환율의 여건이 우호적이라는 거를 반증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 김용준 멘토가요, 우리가 테이퍼링, 또,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습관들, 모두 다 결국은 어느 방향이 나오진데 간에 계좌는 승천시켜 주실 겁니다. 자, 예병군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같이 동의하세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이,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에 대한 그 우려가 계속 나올 때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조금 요동을 쳤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상승 기조를 꺾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지표의 호전과 더불어서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호전이 안 되면 이건 사실상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돈을 많이 풀어서 지표가 호전됐다는 것은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너무 우려 섞인 목소리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장기적 호재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시각이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서서히 어떤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자꾸 쏟아내고 있다는 것. 네네. 그것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도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매도를 막 진행하고 매수를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오히려 수익을 즐기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으니까요. 결국은 유동성 확대 부분에서 양적 완화를 순차적으로 축소한다라는 것은 전세의 경기가 순차적으로 회복된다,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이거든요. 만약 테이퍼링의 핑계를 대서 우리가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면 예병근 멘토 그리고 김용준 멘토와 함께 멘토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대명절인 구정 설명절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내일 하루 거래밖에는 못하고 이제 대명절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포트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다시 보유하고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 내일 차익 실현을 다 하거나 포트를 좀 비워놓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김영준 멘토, 대형주와 중소형주 포트 전략 어떻게 한번 짜볼까요? 차익 실현을 할 게 있나요? 돈을 벌었나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돈 갖고 세뱃돈 주시고, 예, 남는 거 있으면은, 갔다 오셔갖고 사라. 결국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 연휴 기간이 좀 기니까, 그러니까 포트를 정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예, 포트를 정리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일단 세뱃돈 주고 남는 걸 갖고, 다음 기회에 좀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은 계속적으로 기조적으로 상승한다. 지금 이제 최근에 그동안 수급의 주체였던 외국인이 이틀 동안 딱 팔았는데, 걔네들이 파는 것보다 더 많이 기관이 샀어요. 그렇죠. 딱 이틀 동안. 네, 맞아요. 이 얘기는 이쪽에서 끝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끝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다만, 하루 이틀은 좀 관망해보자. 전체적으로 이제 날짜도 좀 그렇고, 그리고 신흥국 쪽에서의 어떤 문제 확대 여부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다만, 팔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추가 매수의 타이밍은 좀 기다려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김용준 멘토는 간단 명료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갖고 있는 현금 조금 싼 돈으로 잘 가지고 있다. 세뱃돈 주고 나서 남은 거 가지고 추후에 대응을 해보자. 명절 잘 보내고 나서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역시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입장에서는 중소형주 포트가 유리하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요, 굳이 팔아서 현금화 못 시키죠. 구정 이후에 현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예병근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문제 같은데요. 거래소와 이제 코스닥 쪽에, 이거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선조정이 나왔느냐, 후조정이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네. 코스닥은 늘, 지금 선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입장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레버리지에 의해서 드러났다가 지금 후조정을 주고 있었던 입장이죠. 그렇다 네네. 보니까 지금 실적 시즌, 즉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코스피에 대한 실망감들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후조정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러면 코스닥은 이미 선조정이 끝났고 이제 지금 반등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소형주 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제가 저는 이제 단기적 바닥권을 코스닥에서는 509선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9선 밑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체리피킹 하면서 좀 담아가실 수 있다. 이 얘기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막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습니다. 근데 그 모아가신 전략 중에서도 지금 이 기간이 바로 포트를 재편할 수 있는 기간 아니냐. 왜냐하면 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가셔야지. 성장성이 떨어지는 중소형 쪽으로 가시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소외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명절을 보유를 하고 갈 것이냐, 명절에서 조금 빼놓고 가시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 조절을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실으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문화 콘텐츠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깁니다. 명절이 기니까 아무래도 영화도 많이 보러 가실 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뮤지컬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쪽으로 어떤 관람객 수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개봉 전 갈 생각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여자친구 없는 분들은 보통 안 가시죠.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분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까 전에 밥심 얘기하셨는데 밥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신다면 뭐 굳이 혼자 영화를 보러 가시면서 어떤 여자분을 뭐 어떤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또 그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회사인 레드로버가 네, 넉잡이요. 넉잡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29일 날 또 개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해 보신다면 이게 결국은 가족 영화의 중심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넉잡이 개봉되면 그래도 좀 실적이 좀 좋아지게끔 한 표로 좀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예배군 멘토 혼자는 가지 말라고 하셔갖고요. 안 저희 가겠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가시죠. 그건 어떻습니까? 예. 꼽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를. 조금 생뚱맞는데요.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대형주 뭐 줬냐고 그래갖고 그냥 코스닥 지수를 사세요 그랬거든요. 어허. 예, 그러니까 저는 올해 연말을 한 800 정도로 봅니다. 오, 코스닥 예. 지수를. 그리고 거래소는 얼마 정도 보냐 그래서 한 2천은 넘겠죠? 예. 예,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 내내 중소형주장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서요. 우리 김용준 멘토와 예배영군 멘토와 함께요. 중소형주가 강한 랠리가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이 두 분이 가장 멋진 수익률로 대놓고 보여주고 계시죠. 자, 내 계좌를 증식시키는 방법은요. 결국 승천을 열심히 보고 두 분과 멘토링하고 저추쌤하고도 멘토링 하시면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익률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먼저 점검 시작합니다. 예, 먼저 이제 오늘 포트 제외가 이제 동국 SNC입니다. 이제 동국 SNC는 제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올해 풍력 쪽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몰아칠 거다. 그래서 이제 윈타워 쪽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풍력 쪽의 중심이다. 그리고 올해 실적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상승할 거기 때문에 주가는 무조건 2배 이상 간다. 근데 이놈의 주식이 2배 이상 가도 중간 과정이 좀 상당히 힘들게 하네요. 그래서 좀 안 올라가서 일단 포트 제외했습니다. 나중에 자리 제대로 잡았을 때 다시 편입시킬 거고요. 그리고 좀 잘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종목을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당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오늘 시가총액 7,500억인데 올해 영업이익 58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오 쪽에서 거의 매출의 70% 이상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IT 쪽에서는 그 카메라 렌즈 모듈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삼성의 갤럭시 쪽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근데 전체 매출의 27%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요. 영업이익 해봐야 100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480억은 어디서 나오냐면 병원 운용 수익에서 나오는 거죠. 병원 운용 수익에서 나오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요번에 이제 그 펀딩을 1,100억을 받았다. 차바이오엔으로 받은 게 아니라 차바이오엔이 분리를 해서 병원 운영 사업부를 하는 별도의 비상장 업체에 1,100억을 펀딩을 받았고요. 거기다 옵션으로 400억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서 총 1,500억의 자금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돈 갖고 다시 병원 인수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그러면 400억짜리 병원 운영이 나오는 거에 또 400억짜리 정도가 또 알아붙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대형 호재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또 하나 지금 나온 게 IT 쪽에 대한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IT 쪽 별도로 그리고 비상업체 병원 운영 또 따로 그리고 이제 남은 차바이오엔이 진짜 핵심인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꿈은 있는데 실적은 안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몇 가지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줄기세포 중에 배아 성체가 아니라 배아라고 말씀드렸고 황반별성 치료제가 최고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장님이 눈뜨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얘네들은 일종의 연구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제대로 주가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병원 인수만 갖고도 주가의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손절 라인 안 잡고 그냥 가고 싶은데 이제 어쨌든 저점에서 좀 샀기 때문에 손절 라인 9,000원은 도달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번 밀어붙여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ICD입니다. ICD 좋습니다, 예. 최근에. ICD 좋았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밀렸었죠. 어제까지 이제 순간적으로 좀 밀렸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AMOLED A3 6세대 라인. 이 단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주 나오면 가요. 네. 그리고 제대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평가 영역에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말씀드렸을 때 디스플레이 산업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태블릿 PC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TV 쪽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일단은 삼성의 전략은 UHD TV 쪽을 중심으로 한 OLED 확장 개념으로 해서 OLED는 2015년도에 본격적인 시장을 만들 거다. 그래서 올해는 UHD TV와 2015년도 OLED TV를 중심으로 한 A3 라인 구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재업체나 이쪽에 가는 게 아니라 장비가 먼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먼저 가는 해였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김영준 멘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LCD는 아예 보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솔솔 지금 여의도 시각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LCD가 지금 이제 최고의 화질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화질을 갖고 있는데도 문제는 LCD는 최고의 기술까지 도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IPS LCD라고 네. 하죠. 요즘 선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화질면에서 최고입니다. G2폰이 화질면에서 최고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근데 OLED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 이제 항상 주식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무리 이런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가가 가면 그렇구나 하는데 주가가 안 가면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이런 얘기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 멘토의 시간에만 참고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로 보시고요. 자, 저희가 한솔 테크닉스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짧게 가겠습니다. 네. 이제 한솔 테크닉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제 한솔 테크닉스 자인회사에서는 사파이어 인고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포인트를 어디에 맞췄냐면 무선 충전 시스템에 맞춘 겁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이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지금 현재 무선 충전 시스템은 자기 공멸 방식인데 지금 아직 기술적인 도달의 문제점은 있지만 분명히 이번에 애플이 무선 충전 시스템을 도달하면서 성장의 모멘텀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도 거의 다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후성 살펴보겠습니다. 후성은 왜 설명드렸는지는 아실 겁니다. 2차 전지의 전해질이고요.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 중에서 전해질은 후성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개혁가 된다라고 한다면 후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성은 지금 먼저 길목지키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포트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체크를 하니까요. 와, 빈틈이 없습니다. 주쌤도 이만큼 해요. 네, 잠깐 수저 한번 앉아봤습니다. 자, 예비연금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간략하게 한 종목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넥스턴인데요. 여전히 성장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밸류에이션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동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지지선을, 최근 올라오는 구간에서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던, 즉, 일봉상 22평이죠. 이 22평을 강하게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살짝 시장의 조정과 함께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 지지선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즉 회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동사의 성장성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 지금 밑구간에, 즉 아래 구간에서 매수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켜 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 역시
생소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역시 여러분들 잘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분의 우리가 시황관을 엿볼 수 있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선정했고 왜 이것이 이슈화 될 수 있는 기사였는지 먼저 선취적으로 확인하는 그 시간, 종목 발견 신봤다 출발합니다. 사실 오늘 기사 내용은요, 제가 만약 서울경제 우리 승천의 멘토분들 중에 들어보고 싶었다라는 분이 있다라면 딱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오늘 이슈 기사 우리가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 진료 법안에 관련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요거에 대한 기사 내용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격 진료 허용하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이후 모든 발언에서 원격 진료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는 올 2월 3일 열리는 임시국회 입법 통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계에서는 원격 진료 관련주 옥석가리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결국 원격 진료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봤다 김용준 멘토의 토픽 종목은요? 예, 저는 갑자기 잠깐만요. 유비케어입니다. 네, 유비케어를 언급해 주셨고요. 예병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토픽 종목은요? 예, 저는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한 나라의 수장의 발언에 정책적인 부분도 입법 통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조금 바뀌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자, 상세하게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저도 궁금했던 것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잠깐 좀 헷갈렸습니다. 지금 이제 신정부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에 대한 강력한 지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격 진료 법안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좀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요. 얘기의 요지를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의료에 대한 공백 상태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입원을 했다 퇴원을 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내지는 노인, 장애인 등, 또한 도서 벽지 등에 관련된 주민들에 대해서 사실은 의사의 손길들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격 진료 법안을 지금 상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 흐름도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를 잠깐 좀 준비한 거를 좀 보여드리면요. USK 흐름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보시면 한눈에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USK와 헬스도라는 거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서, 네, 얘기를 해주시죠, 예. 계속. 지금 이제 장치,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상의 환경 앞쪽에는, 아하. 왼쪽에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 혈압 측정기, 심전도, US케어 서버, 게이트 등 체지방 분석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 갖고 있는 거죠. 집에서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걸 인터넷 환경으로 이용을 해서 지금 의사나 병원이 이거를 정보를 갖고 볼 수가 있게 하는 거고요. 그럼 의사나 병원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몸 상태를 다시 체크를 해서 어떤 방향을 좀 잡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료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의사들이 이러한 어떤 화면들을 보고 있는 화면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US케어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예명훈 멘토, 예. 우리가 김용주 멘토를 통해서 원격 진료, 우리 일상의 삶이 좀 많이 바뀌고 건강을 좀 수시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이면서. 예,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인데 사실상 이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사실 지금 맞아요. 3월 총파업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오늘도 강한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조금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의지겠죠, 그죠? 대통령의 지금 의지인데 지금 그 철도 사태를 보면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고집이 대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강행되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좀 왔어요. 그래서 과연 의료계가 반발을 하겠지만 그 반발이 과연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을 어떤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근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철도 부분인데요. 그 철도 부분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여가 된다면 결국은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까지는 좀 그런 어떤 반발 때문에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셨었죠. 지금은 오히려 이쪽 부분을 조금 다시 유심히 봐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준비해온 그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그거부터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의료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뇨, 그러니까 만성질환자죠. 이게 뭐 갑자기 뭐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그게 원격 진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우리가 차트 지금 전자차트 때문에 그 뷰옥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전자차트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뭐 MRI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격이 진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이면서 지병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건강 쪽에서 바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환자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이 정보들, 즉 자신의 몸 상태, 바이탈적인 부분을 이제 의사에게 바로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특이 사항이 없는 한은 바로 이제 그 처방전을 원격으로 끊어주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병원 방문 없이도 이제 당뇨약이라든가 고혈압 약을 충분히 이제 처방받아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살펴왔는데요. 지금 원격 의료 이용 대상이 지금 일단은 초기에는 만성질환자부터 시작해서 거동이 어려운 부분, 뭐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그 다음에 도서벽지나 의료시설이 좀 미약한 곳들, 그런 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안 되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분들도 그럴 테고요. 그 다음에 수술 퇴원한 뒤에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군대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의 어떤 환자들이 아마 이런 원격 의료 이용 가능의 첫 번째 대상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또 정부가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격 진료가 왜 자꾸 늘어나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의료 환자 수도 그렇고 원격 의료 환자 수도 그렇고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세계 글로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만 이게 뒤처져 갈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 뒤처져 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이 바로 다음 화면인데요.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즉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 원격 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즉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꼭 그 지병 때문에 매일 병원을 방문해야 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격 진료가 꼭 필요한 시스템, 그리고 그 스마트 기기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즉 보급화되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니냐. 여기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각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부터 추진을 했던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뭐냐, 의료업계들의 문제죠. 예. 의료업계들이 이걸 용납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동네 병원 다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진의 문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보험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가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문제를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계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갖고 오진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의사들도 오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거 사실은 저는 어떤 정확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핑계에 네, 불과할 그렇죠. 것 같고요. 사실상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네.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 등록금 중에서 의대가 제일 비싸다는 걸 예.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긴 기간 동안을 공부해서 결국은 동네에서 갈라먹기 장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예, 내 밥그릇이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료가가 당연히 이건 큰 반발을 당연한 할 수밖에 거고요. 없는 당연한 거고 상황이죠. 지금 이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게 수요 측면에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예. 이 공급 측면에서 얘네들이 자꾸 이제 기득권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를 지금 펼치는데 결국은 저는 더 이상 못 간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분명히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이거를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고 저는 무조건 통과된다고 봐요. 예. 김영준 멘토님 혹시 그 네. 자제분이나 그 가족분 중에 의사 없으시죠? 있죠. 있으십니까? 아, 당연히 있는데. 그럼 반발 많이 사시는데요. 아니 뭐 지금 저는 네. 그 저기 우리 조카 그 의사 되기 전에도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그 의료 환경들이 많이 바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바이오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의료 산업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그 니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사들은 아닐 거다. 다행히 이제 걔는 별로 이 원격 진료 법안에는 상관없는 쪽이거든요. 예. 치과 쪽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편하게 아니, 그건 아닌데. 저는 이게 좀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그럼요.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강하게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듣고는 싶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를 사실은 좀 아니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갈 필요에 수밖에 의해서. 어차피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이제 길이라는 제가 거죠. 좋다 나쁘다라는 부분은 저도 이제 집에서 매일 부딪히는 분이 이쪽하고는 좀 싸움을 붙어야 되시는 분이 있으셔서 예. 이제 이왕이면 우리의 삶이 좀 좋아지고 소외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덧붙이면요. 이미 이제 그 지경부에서 2010년도에요. 원격 진료 법안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그 지경부 프로젝트 하나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이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해갖고, 일단 유럽에서도 좀 모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매년 요맘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는 저는 이건 무조건 올해 통과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거꾸로 봐서 이거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냐?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쳐야 될 길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세의 실적으로 가미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아마 현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슬로건 속에서 가장 핫한 아이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탑픽 종목이 왜 선정이 되었는지요?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하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유비케어인데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이쪽은 장비 쪽으로는 안 봅니다. 헬스케어 솔루션 쪽으로 보는 거고 장비 쪽으로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1차 의료기기 동네 병원 대상 전자 의무 기록의 체계를 구축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의 자회사입니다. SK그룹의 자회사인데, 원래 여기가 이제 이수그룹이었는데, 이수그룹에서 SK그룹이 M&A를 한 회사입니다. 유비케어는. 그래서 원래는 이수 유비케어였다가, SK 유비케어로 바뀐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원격 진료 법안은 통신 환경이라는 IT 환경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과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솔루션 업체라는 게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자리에 안착되기 전까지 SK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익 구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주가가 최근에 올라간 게 없는 상태에서 바닥권에서의 약간의 지금 사이클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추스려 가지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말 한마디에 따라 주가가 들쑥날쑥했던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좀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본다면 조금 진정되고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장비보다는 솔루션 쪽, 그리고 모회사와의 통신에 대한 시너지 부분을 판단을 해보면 유비케어다라는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예병군 멘토의 비트컴퓨터 왜 탑픽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정보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국내 의료 정보 시장 1위 업체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원격 시장에서의 어떤 솔루션 부분입니다. 이 솔루션 부분에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다는 거, 그 선점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점, 좀 또 동사의 매력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고, 가장 큰 매력 포인트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상 대장주로 역할을 할, 즉, 기술적 분석을 보니까 제일 지금 강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 종목군이 그 선거 당시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헬스케어 관련주보다도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점. 그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과 맞물린다면 당연히 강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인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가미되려면 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진료받는 원격 진료 시대에 풀어가야 할 숙제는 과연? 아직까지는 좀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격 진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관점에서 김용준 멘토 좋은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고요. 탑픽 종목으로 유비케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 의료계 반발의 숙제이다. 하지만 해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역시 탑픽 종목으로 비트컴퓨터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시세에서 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두 분이요, 포트폴리오에 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러 들어갑니다. 내일장 승천주 바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김용준 멘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얼마 전에 책 실현하고 재편이 시도되고요. 예병군 멘토는 금호 타이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잘 가고 있던 타이어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금호 타이어였거든요. 예병군 멘토가 포트에 편입하니까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원재료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 타이어의 가장 큰 원재료, 부타디엔이라든가 고무 부분, 그 부분들이 지금, 하향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 다음에, 금호 그룹 내에서 유일한 실적 저평가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워크아웃을 올해 연내에 이제 돌파하겠다. 즉, 졸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 타이어의 바로 가동률 추인데요. 가동률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보다 지금 가동률이, 중국보다 훨씬 지금 높다는 것, 요 부분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인데요. 한국 타이어하고 넥센 타이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 타이어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넥센 타이어보다는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넥센이나 한국 타이어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금호 타이어는 사실상, 상승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상승을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글로벌 시장 판매 동향인데요. 지금 중국에서의 시장 판매율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금호 타이어, 즉 국내 타이어가요. 그러니까 그 점을 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금호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지금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조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어 회사별 이 중국 비중 추이입니다. 바로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건데 금호가 지금 44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보다 지금 높죠. 그 다음에 챙신이라고 이제 이게 중국 회사죠. 이 중국 회사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금호가 2등이라고 하는 점, 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보다 주신 화면을 통해 보면 금호 타이어가 훨씬 더 좋네요. 그렇죠. 비율 예, 자체가. 예, 중국 비중 자체가 네. 높죠. 생산량은 한국 타이어가 좀 높아요. 한국 타이어 중국 공장이 생산량을 많이 지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점 참고해 보시고 금호 타이어 주가가 못 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채 비율 때문이었는데요. 아하, 네네. 이 부채 비율이 지금 최근 들어 굉장히 가파르게 급속도로 줄이고 있다. 이 부채 비율을 줄인다는 것은 금호 타이어가 올해 워크아웃을 연내 졸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도 보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기관 쪽으로 블락딜이 잘 성사가 돼서 좀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부채 비율 근데 긍정적으로 회사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자면 금호 타이어를 좀 강력하게 지금쯤은 오히려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이 부여될수록 금호 타이어 주가의 어떤 상승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동사를 말씀드리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가격대 바로 잡아드릴까요? 네, 차트를 예. 통해서 좀 차트 읽어주시죠. 보면서 가격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종가가요, 13,300원입니다. 사실상, 매수가는 제가 조금 낮게, 이 13,300원에서 조금 낮게 잡아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접전 부근인데, 바로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면 1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이것이 지금 강한 저항대로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강한 지지대가 된다라고 분명히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기법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신다면 자, 이 부분이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 저항대로 분명히 앞부분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쉽게 돌파가 되었고 이제 지지대로 지지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13,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일단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짧게 보더라도 15,800원 선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선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2,300원인데요. 요 선이 깨지게 된다면 결국은 11,0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짧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면 좋겠고요. 저희가 원자재 관련돼서 신봤다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김용준 멘토예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재편입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제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제 적정하게 이제 한 번씩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적정한 시점에 재편입하는 그런 사이클인데, 일단 지금 4,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4, 4분기 실적이 발표된 게, 한 분기를 잘라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1년치 통째로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됐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근데 4, 4분기 하나만 놓고 본다면, 실적이 좀 턴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중요한 종목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전체적인 밸류체인의 최앞단에 있는 소재 쪽이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LED 조명, IT 부품 업황 개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성장 엔진으로 일단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 사파이어가 지금 적용되는 범위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보면은, 애플의 커버 글라스 쪽으로 이제 먼저 진행이 되는데, 카메라 렌즈 모듈 쪽에 이제 커버 글라스 쪽이라,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유리 대체 물질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좀 사실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강화유리 쪽의 대체 물질은, 사파이어보다는, 지금 이제 플렉셔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필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보다는 부분의 어떤 커버 글라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LED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은 한번 종목을 사면은 무지막지하게 사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쪽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 좀 많이 밀리면서 이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장중에 밑골이 달고 거기 정도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37,000원 정도가 지지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4만 원대로 진입하는데 다시금 외국인 매수세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39,950원 편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손절 라인은 35,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자, 회사 부분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냥 LED 관련 쪽으로 집중해서 보고요. 외국인들 4만원 돌파하는 시점에서 공격 매수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멘토링해서 수익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준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청자분들도 편안한 봄만 쉬었다가요. 내일 이제 드디어 하루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투자하고 구정 명절 보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